안녕하세요. 아주 황당하고 우스운 만남을 목격한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1년 반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 끝에 돌아온 싱글이 됐습니다. 감쪽같이 자기 실체를 숨겼던 전처에게 속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다 대차게 뒤통수까지 맞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뒤통수를 맞았을 때 화가 나긴커녕 오히려 박장대소가 나오더군요. 그건 인사말에도 말했듯 그때 제가 아주 황당하고 우스운 만남을 하나 목격했기 때문인데요. 그 기가 막혔던 일에 대한 사연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공유해 보고자 해요. 부디 말솜씨가 부족하더라도 즐겁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교도관이에요. 처음엔 가까이서 대하했던 흉악범들이 무섭기도 했지만 차츰 익숙해지니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하며 살다 나이 38의 끝자락에 당시 만나던 3살 어린 여자친구와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됐죠. 아내는 조그만 대기업 협력업체를 다니던 회사원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아내는 씀씀이도 남들과 다르지 않고 제게도 잘하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장인 장모님도 처가에서 함께 살던 처제도 저를 무척이나 환영해줬죠. 모두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 저는 제가 나름대로 결혼을 잘한 행운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착각은 결혼한 지 얼마 안 지나서부터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저거 뭐야? 당신 나랑 상의도 없이 청소기 샀어? 내가 쓰던 청소기 산지 얼마 안 된 거라고. 결혼 전에 청소기는 안 사기로 했었잖아. 게다가 저거 비싼 브랜드 아니야? 미안해. 근데 저번에 혜지랑 통화하는데 그렇게 이번에 산 신상품 청소기가 그렇게 좋다고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탐나서 샀어. 이거 로봇 청소기도 세트로 돼 있다? 여보, 그거 못 보던 가방인데 새로 샀어? 언제? 헉, 이거 명품이잖아. 어, 오늘 퇴근길에 잠깐 백화점 아이쇼핑 갔다가 너무 예뻐서 확 질러버렸어. 비싸긴 했는데 당신 알지? 원래 명품은 돈값을 하는 거야. 한 번 사서 오래오래 쓰면 오히려 남는 장사 아니겠어? 그건 맞지만 당신 저번에도 똑같은 말 하면서 나랑 백화점 가서 가방이랑 구두 사지 않았어? 당신이 나한테 사달라고 졸랐었잖아. 그땐 어쩌다 한 번은 괜찮겠지 하고 사준 건데 그새 그 비싼 걸 마음대로 또 사왔다고? 당신 결혼 전엔 안 그랬잖아. 왜 이렇게 씀씀이가 해퍼졌어? 에이, 그때는 오빠한테 잘 보이고 싶었으니까 오빠 앞에선 참고 그랬던 거지. 그리고 오빠도 알았잖아. 나 명품 가방이랑 옷 신발들 가지고 있는 거. 그거야 몇 개 정도 그냥 가지고 있는지 알았지. 구두랑 옷이야. 난 남자라 비싼 건지 아닌지 봐도 잘 모르기도 했고. 아무튼 당신 씀씀이 좀 줄여. 우리가 부자도 아닌데 갖고 싶으면 그게 뭐가 됐든 무조건 사드리면 어떡해. 우리는 결혼 전 제가 장만해서 미리 살고 있던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저는 교도관이 되기 전에도 20살 때부터 알바 한 번 쉬지 않고 돈을 벌어 정말 열심히 저축했었거든요. 그때 혼수는 아내 돈으로 하기로 했는데 아내는 형편이 어려워 아직도 전셋집 살던 처가에 생활비를 드리느라 모아둔 돈이 별로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원래 제가 살던 집이다 보니 크게 돈 들어갈 것이 없었죠. 침대는 제 여동생들이 돈을 모아 결혼 선물로 줬었고 아내가 해온 건 바꿀 때가 된 세탁기와 침구류, 소파 정수기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혼한 뒤 아내는 대뜸 친구 말을 듣고 100만 원이 넘어가는 청소기를 사드리질 않나. 명품이든 아니든 자기 마음에 들면 그 자리에서 못 사곤 못 베기질 않나. 씀씀이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결혼 전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었기에 정말 사기 결혼 당한 느낌까지 들었죠. 혹시 해서 추궁해보니 결혼 전 친정에 돈을 보탰다던 말도 다 거짓말이더군요. 그럼 여태 돈을 못 모은 게 다 지금처럼 이렇게 사치하다 그랬다는 거야? 미안해 여보. 내가 쇼핑을 좀 좋아해. 근데 그렇게 말하면 당신이 날 신부감으로 안 볼까 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둘러댔던 거야. 난 진짜 당신이 너무 좋아서 당신하고 꼭 결혼하고 싶었거든. 사랑해서 그런 건데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 주라. 어? 남들보다 알뜰하게 살았던 제게
아내가 연애 시절엔 꽁꽁 숨겼던 실체는 꽤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결혼은 했고 바보같이 속아 넘어갔던 건 저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실망은 했지만 어쨌든 다정하고 상냥했던 아내를 아직은 좋아했기에 저는 그 일은 과거에 묻기로 했어요. 하지만 한동안 제 눈치를 보던 아내는 다시금 마구 물건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죠. 집에 명품뿐 아니라 아내가 인터넷이나 홈쇼핑을 보고 충동 구매한 물건들이 넘쳐났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울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면서도 아내는 사치를 멈출 줄을 모르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앞으로 생활비를 각출하자고 선언했죠. 당신이 마구잡이로 이것저것 사들이고 허구한 날 택시 타고 다녀서 산더미처럼 나오는 카드값들 나 더는 같이 못 내줘. 그러니까 앞으로 돈 관리는 각자 하자고. 생활비 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을 테니까 당신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당신이 알아서 사. 치사하게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이대로 가다간 돈을 모으긴커녕 길바닥에 계속 뿌리기만 할 것 같더라고요. 혹시 우울증 같은 것 때문에 저렇게 충동 구매를 하나 싶어 정신과 상담도 받게 했는데 전혀 그런 기운은 없더군요. 내가 정말 여자를 잘못 만났나 싶어 오히려 점점 우울해지던 건 저였죠. 그 뒤 아내는 스스로 감당이 힘들어지자 그나마 쇼핑을 좀 줄이더군요. 하지만 그때부터 아내는 제게 이것저것 해달라, 사달라,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겪어보니 아내는 바로 장모와 판박이었더라고요. 강서방, 나 이번에 우리 언니랑 남동생들이랑 같이 유럽 여행 한 번만 보내주면 안 되겠나? 네? 죄송하지만 그건 곤란할 것 같아요. 장모님 한 분 보내드리는 것도 유럽이면 몇백은 그냥 깨질 텐데 형제분들 것까지 제가 어떻게 다 내요? 그러지 말고 내 기 좀 한번 세워주게. 내 친구 말숙이 사인 저번에 말숙이랑 말숙이 동생들까지 다 같이 동남아 여행 보내줬단 말이야. 하도 사이사랑을 해대는데 나도 질 수 없으니까 더 비싼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좀 보내주게. 아, 예, 그 별리사 한다는 장모님 친구 사이분 맞죠? 장모님이 그 사람 얘기 하도 하면서 저랑 맨날 비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장모님 친구 네 분들이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그분 변리사 사무실도 차려주셔서 그럴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네, 지금 우리 집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겐가? 내가 자네 결혼할 때 해준 거 없다고 이러는 거냔 말이야.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벌이도 되고 받은 걸 그렇게라도 갚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는 거죠. 게다가 친구분 이기고 싶어서 더 비싼 나라로 여행 보내달라는 건 너무하시잖아요. 장모님, 저 그렇게 돈 잘 못 벌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힘들 것 같습니다. 여보, 그럼 엄마랑 나랑 둘만이라도 보내주면 안 돼? 나 안 그래도 회사에 남은 연차 다 써야 하는데 유럽 말고 국내 여행이라도. 아니다. 나 엄마랑 이틀만 호캉스 좀 시켜주라. 완전 비싼 5성급 호텔에서. 해외여행에 비하면 그 정도 완전 껌값 아니야? 1박에 싸게 주면 50만 원 정도밖에 안 해. 장모는 아내처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외식만 하면 인당 10만 원 훌쩍 넘어가는 호텔 뷔페를 매번 가자고 하질 않나. 생일 선물로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질 않나. 버스 타고 고작 15분 거리에 있는 동네에서 백반집을 운영하면서 출퇴근하기 힘드니 비싼 외제차를 뽑아달라고 하질 않나. 날이 갈수록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했죠. 처음 몇 번이야 좋은 소고기 집에 모시고 가거나 갖고 싶으시다면 안마기 명품 코트 한 벌 정도는 충분히 사드릴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어머니니까요. 그런데 도가 지나친 요구들은 잘라냈더니 장모는 자꾸만 자기 친구들 사이와 저를 비교하더라고요. 호의도 제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거지. 그렇게 억지 효도를 물질적으로 받으려는 장모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자기 엄마 옆에 달라붙어서 말리긴커녕 제게 또 다른 요구들을 해댔죠. 저는 결국 화가 나서 아내에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당신 저번 달에 엄청 비싼 목걸이 샀다고 이번 달 생활비도 못 내지 않았어? 근데 지금 1박에 50만 원이나 되는 호캉스를 시켜달라는 말이 나와? 당신 친정 부모님 앞에서 더 망신스러워지고 싶지 않으면 그만해. 다 들리네. 차, 공무원 월급이 대체 얼마나 짜게
고작 그 정도도 못 해주나. 쪼잔하게 남자가 생활비나 각출해서 쓰자고 하고 말이야. 당신 좀 그만해. 도연이 너도 염치가 있어야지. 결혼하면 정신 좀 차릴 줄 알았더니만 대체 언제 철들래? 맞아, 엄마. 그만 좀 해. 내가 형부 보기 창피해 죽겠어. 그나마 장인어른과 처제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장모가 그럴 때마다 두 사람은 크게 화를 내며 말리곤 했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냥 다른 집 사이들은 안 저러니까 내가 속이 상해서 그러지. 억지 좀 쓰지 마. 대체 어느 집 사이가 맨날 처가에 그렇게 돈을 펑펑 쓴대. 자기 친부모한테도 그렇게 쓰다간 파산하는 법이야. 나도 강서방처럼 당신한테 그렇게 똑 부러지게 굴었어야 했어. 가난한 집에 시집 오게 한 거 미안해서 경제권 맡기고 멋대로 돈 쓰게 뒀더니 이 나이 먹도록 집 한 채 못하고 전셋집에 살고 있잖아. 빚도 다 못 갚은 마당에 집엔 당신이 사들인 명품만 집에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어. 그리고 제발 백반집 출퇴근하면서 그놈의 왕방울만한 다이어 귀걸이도 좀 빼고 다녀. 손님들 보란 듯이 명품백 바꿔서 들고 다니면서 카운터에 잘 보이게 전시하듯 두는 것도 백반집 한다고 그런 귀걸이 못 끼고 명품백 못 든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형편에 맞게 소비하고 살고 다녀야 할 거 아니야. 당신 식당 있는 건물주가 난 경비라고 우리 전세 사는 거 다 안다며. 근데 당신 그러고 다니는 거 보면 얼마나 비웃겠어? 장인어른의 호통에 장모는 입만 삐죽거렸습니다. 장모 아내는 그렇게 벌이는 안 되면서 무리를 해서라도 남들에게 과시하고 살길 좋아했어요. 또한 아무리 사치를 해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좋은 것, 더 비싼 걸 찾기만 하는 사람들이었죠. 장인어른은 항상 제게 전화까지 걸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도연이 때문에 자네 골치가 이만저만이 아니지? 미안하네. 내가 애 교육을 잘못 시켜서 시집을 보냈어. 처음엔 어른이니 예의상 괜찮다고 말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그런 말이 안 나오더군요. 장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아내에게 점점 지쳐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제가 자신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자 저를 못마땅해 하기까지 하던 장모와 멀어지며 처가의 발길을 잘 하지 않게 됐습니다. 아내도 양심은 있는지 차마 그런 제게 불만을 표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때부터 아내는 아예 생활비를 한 번도 내지 못하더군요. 저는 몇 달을 참다가 결국 아내를 추궁했죠. 당신, 내가 그래도 부부니까 어쩌다 한두 달은 봐줬는데 왜 4달째 생활비를 못 내? 저번 달엔 평소에 비해 별로 산 것도 없지 않아? 그게 사실은 그동안 할부를 너무 긁었더니 월급이 들어오기만 하면 카드값으로 고스란히 다 빠져나가서 생활비 낼 돈이 없었어. 근데 당신 눈치 보여서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생활비 내려고 대출까지 받았었는데 그것도 다 써버렸어. 뭐? 나 몰래 대출을 받았다고? 당신 진짜 사람 환장하게 할래? 돈이 없으면 쇼핑을 하지 말아야지. 당신 그런 상태였으면서 어제 백화점에서 지갑은 또 어떻게 사왔어? 할부로. 이미 할부금이 월급만큼 넘쳐난다며. 그럼 카드값 모자라면 또 나 몰래 대출 받으려고 했어? 아내는 제 말에 우물쭈물하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저 몰래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1,000만 원이라는 대출을 받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그새 사치하느라 다 써버렸던 거죠. 정말 환장하겠더군요. 안 그래도 식어있던 마음의 정이 뚝 떨어졌어요. 아내는 화를 내는 제게 미안하다며 싹싹 빌었습니다. 난 더 이상 당신 같은 여자랑 못 살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난 당신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바닥을 쳤어. 미안해, 여보. 이제 정말 안 그럴게. 내가 잘못했어. 당신 효자잖아. 결혼한 지 고작 1년 하고 5달 만에 이혼한다고 하면 당신 부모님께서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어머님 요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얼마나 충격을 받으시겠냐고. 내가 앞으로는 진짜 잘할게. 어?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아내가 당시 지병으로 고생 중이셨던 어머니 이야기를 하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게다가 저희 어머니는 동생인 이모들이 둘이나
험난한 이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많이 가슴 아파하셨었어요. 때문에 아내 말대로 제가 이혼을 하면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저는 결국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내를 용서해 주겠다고 했죠. 그 뒤 아내는 정말로 제 눈치를 보며 한동안 정말 쇼핑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 아내를 용서해 주기로 했던 결정을 얼마 안 가 후회했어요. 그날 이후 이미 아내에 대한 제 마음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이 났다는 걸 깨달아 버렸거든요.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을 서서히 결심하게 됐죠. 그런데 언제 이혼 이야기를 꺼내나 상황을 보던 와중 언젠가부터 아내의 행동이 수상해지더군요. 여보, 나 오늘 늦게 들어가니까 먼저 저녁 먹어. 또? 당신 요새 퇴근하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네. 수영이 알지? 걔 좀 만나고 들어가려고. 요새 약속이 좀 많아지네. 돈 걱정은 마. 수영이가 사준대. 아내는 친구들이 밥을 사준댔다, 술을 사준댔다 하며 평일이고 주말이고 할 것 없이 자꾸만 외출을 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약속이 잦지 않은 사람인데 그런 일이 한 달 정도 반복되니 정말 이상하더군요. 게다가 한 번은 외출하고 돌아온 주말 제게 말실수까지 했죠. 아우, 피곤해. 나 왔어. 혜정이가 너무 취해서 집에 데려다 주느라 너무 힘들었어. 혜정이? 아침엔 혜지 씨 만나러 간다고 했잖아. 아, 맞다. 혜지. 아우, 난 둘이 이름이 맨날 헷갈려. 이름이 비슷하잖아. 나 좀 취했나 보다. 얼른 들어가서 먼저 잘게. 저는 수상한 아내 행동에 결국 바람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그날 잠이 든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뒤져봤어요. 잠든 아내의 지문을 이용하니 잠금은 손쉽게 풀어졌죠. 통화 목록을 다 지워놨네. 저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의심이 가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지우는 건지 그날만 지운 건지 아내의 통화 목록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어요. 아니, 통화 내역을 지운 뒤 집에 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통화했는지 딱 한 사람, 장모와의 통화 기록만 하나 남아있더군요. 게다가 문자 목록을 확인해도 수상한 사람은 없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의심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통화뿐 아니라 문자도 주고받았는지 장모와의 문자창이 문자 내역 제일 상단에 있더군요. 전에 의심 가는 사람이 없으면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를 다 뒤져보자 싶어 장모와의 문자 내용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장모와 아내와 나눴던 문자 내용은 충격 그 자체더라고요. 예, 너 요새 무슨 와인 동호회에서 만났다던 대기업 다니는 남자랑 어떻게 돼가고 있니? 말도 마. 직업 좋은 남자 꼬셔보려고 미혼인 척 그 비싼 회비까지 내고 동호회 들었던 건데 다 수포로 들어갔어. 몇 번 만나고 내가 솔직하게 나 유부녀긴 한데 곧 이혼할 거다. 남편하고 완전 사이가 안 좋다. 하고 얘기하니까 기겁을 하고 날 차버리더라. 쥐도 어차피 한 번 이혼했으면서 더럽게 까탈스럽게 굴더라고. 그래서 그 동호회도 결국 못 나가고 지금은 무슨 독서 모임 나가서 게임 개발자인가 하는 사람 열심히 꼬시고 있어. 오늘도 그 남자 만나고 집에 들어가는 중이야. 그 사람 돈 엄청 잘 번다고 하더라. 이번엔 그 남자랑 만약에 잘 되면 유부녀인 거 말하지 말고 얼른 이혼부터 할까 봐. 아휴, 남편 이렇게 돈으로 철저하게 굴 줄 진즉 알았으면 남편이랑 결혼 안 하는 건데 공무원이라고 좋아했더니 돈도 생각보다 별로 못 벌면서 더럽게 짜게 굴어. 당장 이혼하면 아파트에서도 못 살고 생활비도 없으니까 숨죽이고 살고 있는데 쇼핑도 마음대로 못하고 진짜 짜증나서 못 살겠어. 예. 너 괜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개발자인가 뭔가 만나지 말고 내가 선자리 잡아놨으니까 거기나 나가봐.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인데 맨날 비싼 양복 쫙 빼입고 다니고 얼마나 멀끔한지 몰라. 너 아직 유부녀인 것도 다 말했는데도 그래도 만나보겠다더라. 직업 좋고 돈도 많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 꽉 잡고 얼른 이혼해. 뭐? 잠깐만 엄마. 이렇게 중요한 얘긴 전화로 하자. 나 너무 기대돼. 정말 경악을 했어요. 아내는 여태까지 저보다 더 잘난 남자를 찾겠다며 남자를 꼬시고 다녔던 겁니다. 첫 번째 남자에게 대차게 차이고 지금 두 번째 남자를 꼬시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장모는 그 모든 일을 알면서도 오히려 아내를 부추기다 못해 직접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게 장모와 아내가 그날 나눈 문자였습니다. 그 뒤로 둘이 했던 통화가 통화 목록에 딱 하나 남아있던 그 통화 내역이었던 거죠. 그리고 문자 내용의 마지막엔 통화가 끝난 뒤 장모가 보낸 듯한 선 장소와 날짜, 시간이 고스란히 적혀 있더라고요. 무조건 잘하고 와. 엄마가 우리 딸 응원한다. 하는 기가 찬 말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우선 증거를 남기려 모든 내용을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해 놨어요. 그날 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내와 장모가 너무 괘씸했죠. 그냥 마음이 변한 것도 아니고 아내는 처음부터 제가 공무원이었기에 좋아했던 겁니다. 그런데 제 벌이가 자기의 기대보다 적고 제가 돈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자 제 앞에선 반성하는 척하며 뒤에선 한승할 남자를 물색하고 있던 거예요. 당장 아내를 깨워 내쫓아 버릴까 싶었지만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했어요. 며칠 뒤 아내가 선을 보는 날 뒤를 미행해서 증거 사진을 찍어 위자료 소송을 거는데 보태기로 한 거죠. 여보, 나 직장 동료 결혼식이 있어서 좀 다녀올게. 아마 뒤풀이에도 참석할 것 같아. 며칠 뒤인 주말, 아내는 아주 화려하게 차려입곤 집을 나서더군요. 뻔뻔하게도 선보러 가는 걸 다 아는데 결혼식에 간다는 거짓말을 하고 말이죠. 저는 아내가 나가고 얼마 되지 않아 모자를 푹 눌러쓰고 아내의 뒤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선보러 나갈 레스토랑이 어딘진 알고 있었으니 그곳으로 가서 몰래 현장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말이죠. 어떻게 안 들키고 들어가나 걱정했는데 레스토랑 안으로 따로 들어갈 필요도 없네. 고맙게도 저렇게 잘 보이는 창가에 앉아주고 말이야. 아내는 맞선남과 함께 레스토랑의 통유리창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더군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그 둘은 손 크기를 재는 신용을 하며 손깍지도 끼더라고요. 그렇게 사진을 찍으며 그들을 지켜보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맞선남의 얼굴이 어딘가 굉장히 낯이 익지 않겠어요? 처음 사진을 찍을 때부터 아리송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가 아는 사람 같더라고요. 저는 그놈이 누군지 생각해내려 열심히 제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리고 그놈이 누구인지 드디어 깨달은 순간 경악을 했죠. 하지만 황당한 그놈의 정체에 곧이어 헛웃음이 마구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지? 기껏 맞선 보러 나온 놈 정체가 저놈이었다고? 저는 이 기구한 우연이 웃겨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그리곤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가 몰래 숨지도 않고 대놓고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밝게 인사했어요. 여보, 좋은 데 와 있네. 여보, 당신이 여길 어떻게... 그런 저를 보며 아내는 기겁을 하더군요. 하지만 아내보다 더 경악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멋들어지게 옷을 빼입고 사람 좋게 웃고 있던 아내의 맞선남이었죠. 저는 그놈을 향해서도 아주 활짝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명식이 안녕? 나 기억하지? 사기전과 육범 이명식이 오랜만이네. 뭐? 사기전과? 그놈은 바로 한때 제가 근무하던 교도소에 사기죄로 수감됐던 재소자였어요. 교도소 수용자들에게도 자기들끼리의 서열이 있잖아요. 그놈은 그 먹이사슬 중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던 놈으로 다른 재소자들에게 괴롭힘을 정말 많이 당하던 놈이라 얼굴을 기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코를 찔찔대며 우는 그놈이 어떨 땐 불쌍해 코 닦으라고 휴지를 주며 위로해 준 적도 있었죠. 교도관님, 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다 자업자득이야 임마. 그러니까 누가 선량한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등쳐먹으면서 살래? 그렇게 안 살았으면 애초에 여기 올 일도 없잖아. 왜 그러고 사냐? 어? 세상에 이런 직업이 있으면 저런 직업도 있는 거죠. 저는 사기꾼이라는 제 직업에 충실했을 뿐이라고요. 뭐? 이런 정신 나간 놈을 봤나? 사기는 범죄야. 직업이 아니라. 이게 기껏 좀 불쌍해졌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너 앞으로는 내가 절대로 두들겨 맞고 있어도 안 말려줄 거야. 너 같은 놈은 매가 약이야 임마. 교도관님, 시정할게요. 저 나쁜 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 모른 척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다가 출소하기도 전에 몰매 맞고 죽겠다고요. 그놈과의 일화는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놈은 대부분 자기가 맞을 짓을 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힘이 없으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괜히 권력 잡아보겠다면서 남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그런 한심하기 짝이 없는 놈이 바로 제 아내의 맞선 상대랍시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웃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제 말에 그놈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더군요. 반면 제 아내는 입을 틀어막고 놀라며 제게 이렇게 말했죠. 당신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야? 이분 의사야, 의사. 직업이 좋다고 장모가 말하더니 그놈은 자신을 의사라고 속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기가 차서 허허 웃으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의사든 장의사든 글쎄 저놈은 아니라니까. 우리 명식이 출소하더니 얼굴 많이 변했네. 살도 좀 찌고 안경도 쓰고. 그거 도순 있는 거냐? 그냥 변장용이지? 당신 내가 얘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얘 내가 관리하던 교도소 재소자였어. 내가 얘를 몇 년을 봤는데 얼굴을 잊겠어? 뭐? 재소자? 그래. 얘 교도소에서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 찌질이야, 찌질이. 하도 찌질하게 남 눈치 보고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해댔거든. 재소자들 이간질도 막 해대고. 그러다가 한 번은 된통 잘못 걸려서 곤죽이 되도록 얻어맞고 있는 거 내가 구해준 적도 있었어. 교도소에서 얜 강과 약 중에 최약체였다니까? 허구한 날 힘께나 쓴다는 놈들한테 두들겨 맞고 다녀서 내 바지가랑이 잡고 제발 자기 좀 살려달라고 사정사정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명식아, 너 기억나지? 교도관님, 제발 저 독방 좀 넣어주세요. 쟤네들이 저 너무 괴롭혀요. 이렇게 울며 불며 말했던 거 말이야. 근데 얜 왜 이렇게 대꾸를 안 해? 너나 안 반갑냐? 사람 잘못 봤습니다. 저 이명씨가 아닙니다. 그렇게 누나를 굴려대더니 그놈이 겨우 생각해낸 대처 방법은 고작 모르쇠로 일관하기였던 것 같더군요. 상황을 모면하려 발악을 하는 그놈이 너무 웃겼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놈을 놀리듯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이명식이 아니야? 그럼 이름이 뭔데? 저 이명재입니다. 이명재? 아이고, 누가 사기꾼 아니랄까봐 이름도 속이셨어요? 근데 바꿀 거면 정성 좀 들이지. 다 티나게 끝에 한 글자만 바꾸냐? 한심하다, 한심해. 저는 그놈도 그리고 기껏 저를 속이고 이런 사기꾼을 만나러 나온 아내도 그런 놈에게 속아 자기 딸을 소개시켜준 장모도 모두 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똥을 밟았다는 사실을 깨닫곤 제게 울상을 지으며 징징대더군요. 여보, 이 사람 진짜 의사 아니야? 사기꾼이야? 누가 네 여보야? 야, 넌 가정 있는 여자가 아무리 부부 사이가 소원해졌기로써니 바람을 피우냐? 그런 주제에 나한테 여보 소리가 나와? 이 한심한 인간아. 결혼해도 이혼해도 예의라는 게 있는 법이야. 근데 나랑 결혼 생활에 정리도 안 하고 이런 짓을 해? 아니, 바람이 아니라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잠깐 이 사람 만났던 거야. 나 오늘 이 사람 처음 만난 거야. 진짜야. 아내는 제가 자신의 문자를 본 걸 까맣게 모르고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제게 또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그땐 정말 아내에 대한 혐오감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비아냥대며 말했어요. 다른 볼 일 뭐? 어떻게든 상황 무마하려고 애쓴다, 애써. 헛수고 안 하게 미리 말해줄게. 나 네 휴대폰에서 너희 엄마가 선자리 잡아놨으니 나가보라고 한 문자 보고 여기 찾아온 거야. 너랑 네 엄마가 나눈 대화 다 봤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가 그 얘기 듣고 미친 듯이 신나하던 것도 그동안 나한테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남자들 꼬시러 다니던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나 오늘 여기 증거 잡으러 쫓아온 거야. 그리고 바깥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니까 너 아주 좋아서 난리가 났던데. 뭐가 그렇게 재밌어서 까르륵 댔냐? 저놈 은근슬쩍 손 크기 재는 척하면서 네 손 잡던데 너 좋아서 얼굴이 벌개졌더라? 유부녀가 추잡하다 추잡해. 진짜. 야 명식아, 너도 되지도 않은 이명재인가 뭔가 하는 척 그만 좀 해.
이 사람 보니까 알겠지? 이미 다 걸린 마당에 되도 않는 핑계 대는 게 얼마나 추한지. 아, 세상 참 좁다. 어쩌다 널 내 안에 맞선 남으로 만나냐? 너 이 사람 유부녀인 거 알고도 좋다고 나온 거라며? 결국 명식이 그놈도 이미 상황이 어그러질 대로 어그러졌다는 슬픈 사실을 받아들였던 모양이더군요. 그놈은 교수도 없어 보이는 안경을 테이블에 내려놓곤 한숨을 푹 쉬며 자기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그리곤 제게 그제야 싹싹 빌기 시작했죠. 아, 진짜 어떻게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지? 잘못했습니다, 교도관님. 정말 죄송해요. 저는 정말 이분이 교도관님 아내분인지 꿈에도 몰랐어요. 내 아내든 다른 사람 아내든 너 이젠 사기치다 치다 칠 건수가 없어서 여자들 등까지 쳐먹으려고 하냐? 확 그냥. 너 내가 출소할 때 이제 앞으로는 착하게 살라고 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정 있는 유부녀를 꼬여내려고 하고 있어? 너 저번엔 벤처기업 대표인가 뭔가 사칭하다가 잡혀왔었지? 이번 컨셉은 의사였냐? 근데 어쩌냐? 네가 뭘 보고 내 장모한테 접근해서 이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 빈털털이야. 너 골라도 한참 잘못 골랐어. 네? 빈털털이요? 하지만 교도관님 장모 되시는 분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번쩍 하던데요. 맨날 카운터에 올려져 있던 가방도 죄다 명품이었고요. 백반집도 그냥 심심해서 소일거리로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야, 넌 사기꾼이라는 놈이 그런 데 속냐? 내 장모 원래 돈만 생기면 사치만 일삼는 사람이야. 남들한테 어떻게든 과시하고 싶어서 일부러 명품백도 잘 보이는 데 두고 비싼 장신구 차고 다니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처가에 빚도 잔뜩 있어. 게다가 네가 얼마나 사기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 사치가 하도 심해서 카드비만 해도 산더미야. 그리고 이 여자 나 몰래 사치하다가 대출까지 받았다니까? 나도 깜빡 속아서 한 결혼이라 안 그래도 나 이혼 준비 중이었어. 네가 뽑아도 제대로 된 깡을 뽑았구나. 아무튼 나는 간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의 바퀴벌레들끼리 앞으로도 잘 만나보던가. 난 이혼할 거니까. 당신,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깔끔하게 이혼 도장 찍어줄 테니까 명식이랑 오순도순 어디 잘 살아봐. 알았지? 부디 행복하게 살아. 제 말에 그놈은 멍청한 표정으로 아내와 저를 번갈아 봤습니다. 결국 그 둘은 서로에게 속아 넘어갔던 거예요. 거짓으로 돈을 탐하던 두 연놈의 한심하고 통쾌한 최후였죠. 저는 그들에게 손까지 흔들며 유유히 그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저를 애타게 부르던 아내의 외침을 뒤로 하고서요. 그리고 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여보, 여보. 야, 너 사기꾼이었어? 감히 나랑 우리 엄마를 속여? 뒤돌아보진 않았지만 뒤에서 씩씩대던 아내가 그놈의 뺨을 후려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제 귀에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길로 이번엔 장모의 백반집을 찾아갔습니다. 장모의 백반집은 토요일에도 영업을 했었거든요. 백반집엔 네 테이블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저는 뜬금없이 찾아온 저를 똥 씹은 표정으로 보던 장모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기 시작했죠. 자네가 여기 무슨 일인가? 모르시겠어요, 장모님? 오늘 장모님이 제 아내한테 맞선 자리 주선해 주셨잖아요. 저 지금 거기 다녀오는 길이에요. 뭐? 아니, 자네가 그걸 어떻게... 집사람 휴대폰에서 집사람하고 장모님이 나눈 대화를 봤거든요. 이야, 대단하시더라고요. 아직 이혼도 안 한 자기 딸한테 선 잘 보고 오라는 응원까지 남기셨던데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떠드는 제 말에 밥을 먹던 손님들은 모두 입을 쩍 벌리더군요. 장모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했죠. 쉬, 조용히 좀 하게. 다른 사람들 듣지 않어. 창피한 일 저지른 건 알고 계신가 보네요. 그러게 남들한테 떳떳하지도 못할 일을 무슨 용기로 벌이셨어요? 그렇게 평소에 저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욕을 하시더니 제가 뜻대로 안 되니까 직접 사위 교체를 하고 싶으셨나 보죠? 근데 장모님이 안 그랬어도 저 집사람하고 이혼하려고 했어요. 그랬으면 기왕 이렇게 된 거 조용히 이혼할 것이지.
왜 팔자 피려는 내 딸 인생을 거기까지 쫓아가서 망치려고 들어? 전 망치려고 안 했어요. 오히려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응원도 해주고 왔는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장모님? 제가 오늘 안타깝게도 저를 배신한 장모님 딸 인생을 구해준 꼴이 됐다는 거요. 오늘 가서 보니까 장모님이 야심차게 장모님 딸한테 소개시켜준 그 의사 있죠? 제가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인간 제가 근무하는 교도소에 예전에 있던 사기 전과범이에요. 의상 개뿔. 사람 몸을 고치긴커녕 지가 맨날 얻어맞아서 다치기만 하고 다녔는데 아주 사람 보는 눈 한번 대단하십니다. 장모님이 맨날 사치하고 다니는 모습 보고 장모님 집이 잘 사는 줄 알고 접근한 거라네요. 뭐라고? 사기꾼? 네. 너무 웃겨서 제가 아주 배를 잡고 박장대소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남들한테 과시하는 걸 좋아하더니 남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다 장모님이 역으로 당하셨네요. 장모님, 아니, 어차피 벌써부터 장모님은 절 사위로 생각도 안 했으니까 이런 짓을 하셨겠죠? 아주머니,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못된 장깨 부리며 살다간 결국 이렇게 제 꾀에 제가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여기 단골인 분 있으면 조심하세요. 이 아줌마, 단골 손님한테 유부녀인 자기 딸 한번 만나보라고 당당하게 권유하는 몰상식한 사람이에요. 강서방, 그만 못해? 네, 이제 저도 그만하려고요. 집에 가서 이혼 서류 써야 되거든요. 그럼 이만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끝까지 한마디도 지지 않고 장모를 놀리며 백반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라도 제 뒤통수를 친 장모에게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이후 집으로 들어가니 이미 집에 와 있던 아내가 무릎을 꿇고 제게 싹싹 빌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난 진짜 안 그러려고 했는데 엄마가 자꾸 달콤한 말로 날 꼬셨어. 다시 제가 아쉬워진 아내는 제게 장모 핑계를 대며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저를 붙잡더군요. 장모는 아내와 통화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예, 그 사람 우리 식당 단골이거든. 맨날 멀끔한 정장 빼입고 밥 먹으러 와서 뭐 하는 양반이냐고 한번 물어봤었어. 그러니까 직업이 뭐라는지 아니? 무려 의사래, 의사. 게다가 집도 우리 백반집 앞에 있는 비싼 브랜드 아파트라더라. 거기서 일만 하면서 혼자 살고 있대. 나이도 너보다 2살밖에 안 많어. 원래 고향이 시골인데 집밥이 그리워서 우리 백반집에 자주 왔던 거래. 그래서 내가 이놈이다 싶어서 우리 딸 곧 이혼할 거고 사위랑 거의 남남처럼 지내고 있다고 말해놨어. 사위가 아주 악독한 놈이라고 말이야. 우리 딸 진짜 착한 앤데 혹시 생각 있으면 만나보겠냐고 물으면서 네 사진을 보여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 청순한 게 딱 자기 스타일이라나 뭐라나. 완전 대박 아니냐? 아이 물론 내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집 전세 아니고 자가고 서울에 건물도 한 채 가지고 있다고 잘 사는 척 좀 뻥을 쳐놓긴 했어. 너도 대기업 하청업체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고 어차피 협력사여도 그 대기업에 소속된 거 맞으니까 상관없잖아. 그지? 아무튼 이건 다시 없을 기회니까 너 꼭 나가야 돼. 강서방은 얼른 정리하고 뭐 우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 네 남편으로 만들어서 그 뒤로는 안 놔주면 되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자기 엄마가 한 말을 토시 하나 빼먹지 않고 전달해대는 아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제게 싹싹 빌어대는 아내를 보며 소리쳤죠. 자기 엄마가 꼬신다고 선을 보러 나가는 여자가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애초에 당신 엄마가 그런 자리 안 만들었어도 그 전에 두 놈이나 만나고 다녔잖아. 근데 왜 괜히 자기 엄마 핑계를 대? 난 오히려 명식이 그 놈한테 고맙다. 당신한테 어떻게 이혼 얘기 꺼내야 하나 했는데 이런 좋은 구실을 만들어줘서 내가 이혼뿐 아니라 위자료 소송까지 걸 수 있게 됐네. 당신하고 장모가 나눴던 대화를 내가 못 봤으면 난 당신이 밖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몰랐을 거 아니야. 여보, 여보라고 부르지도 마. 난 당신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도 짜증날 정도로 이젠 당신이 끔찍하게 싫어졌거든. 여기 내 집이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어차피 우리가 나눠 먹을 재산도 없고
소송까지 가봐야 당연히 내가 이길 거니까 이혼 서류도 순순히 도장 찍어. 알았어? 저는 제 발로 안 나가면 직접 아내를 문 밖으로 내던져 버리겠다고 싸늘히 말했습니다. 펑펑 울던 아내는 결국 짐을 싸서 처가로 가게 됐죠. 하지만 그 뒤에도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한동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고 버티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 이번엔 장모가 제게 전화를 걸어 이러지 않겠어요? 강서방, 제발 나 좀 도와주게. 자네 장인이 도연이가 쫓겨난 걸 보고 추궁해서 우리가 그런 작당을 했었다는 걸 알아버렸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면서 길길이 날뛰면서 나한테 이혼하자고 했네. 이젠 자기도 날 더는 못 참아주겠다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강서방, 자네가 마음을 한 번만 돌려주면 안 되겠나? 자네가 우리 딸이랑 이혼 안 하면 우리 영감 마음도 좀 풀리지 않겠어? 내가 앞으로 자네한테 정말 잘함세. 모렴치 끝판왕이시네 아줌마. 어떻게 자기 손으로 이혼시키려고 했던 사위한테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런 부탁을 하세요? 안 그래도 사람 좋은 장인어른이 항상 불쌍했었는데 옳은 결정을 하셨네요. 스스로 자초한 일에 대한 대가니까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아, 그리고 아주머니 딸한테 좀 전해주실래요? 자꾸 협의위원회 협조 안 하면 저 내일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이혼 소송 들어간다고요. 어차피 할 거 골치 아파지고 싶지 않으면 이제 그만 뱉기 들라고 하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장모는 그렇게 제게 잊지 못할 기억을 남겼습니다. 그 뒤 아내는 결국 눈물을 그렁거리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됐죠. 그와 별개로 저는 아내에게 위자료 소송도 걸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날 장인어른은 제게 전화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내 자네에게 너무 염치가 없어서 차마 직접 전화해서 사과하지도 못했네. 하지만 이젠 정말 마지막이니 용기를 냈어. 강서방, 그동안 우리 딸이랑 집사람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시켜서 정말 미안했네. 게다가 마지막에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네. 부디 이번 일은 잠시 꿨던 악몽이라고 치부해버리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잘 살게나. 장인어른은 정말 점잖고 좋은 분이셨기에 저는 예의를 갖춰 장인어른의 안녕 또한 빌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 1년 반가량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됐죠. 그리고 얼마 뒤 처제 또한 마지막 인사를 하려 제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때 처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혼 잘하셨어요, 형부.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 언니 정말 한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을 만큼이요. 엄마랑 둘이 붙어 다니면서 빚내서 명품 사고 비싼 호텔만 골라다니고 남자도 소시적엔 3다리 5다리 걸치면서 만나고 다녔어요. 결혼 전에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아참, 언니 결국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빠가 쫓아내셨거든요. 언니 지금 돈도 한 푼 없어서 가지고 있던 명품들 팔아서 보증금 마련했나 보더라고요. 아마 형부한테 걸린 위자료 소송에서도 질 테니 그것들 팔아서 위자료도 줘야 하지 않겠어요? 처제는 장모가 이혼당하지 않으려고 장인어른에게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다고 말하더군요. 결국 장인어른은 그동안 산 세월이 있으니 장모를 봐주긴 했지만 집에 있던 장모의 명품들 그리고 장신구들을 중고로 죄다 팔아버리셨다고 했죠. 만약 제 전처를 도와주거나 또 한 번 허락 없이 사치하면 집에서 쫓아내 버리겠다는 장인어른의 으름장에 장모는 전처를 돕지도 못하고 숨죽이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제가 찾아갔을 당시 자리에 있었던 백반집 손님들이 소문을 냈던 건지 주위 상가 상인들이 그렇게 장모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서 밖에서도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고 처제는 말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뭐 둘 다. 아무튼 저는 같이 사니까 엄마는 어쩔 수 없이 보고 살아야겠지만 언니랑은 이제 남남처럼 지내려고요. 정말 저도 두 사람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거든요. 아무튼 형부, 비록 우린 이제 남남이지만 어디서든 형부가 잘 사시길 빌어드릴게요. 죄송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처제와의 통화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전처와 처가 식구들의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후
전처에게 위자료를 받자마자 처제와 장모의 연락처를 다 차단시켜버렸거든요. 나중에 후회한다 어쩐다 하는 연락조차 절대로 받고 싶지 않아서 말이죠. 위자료를 보내기 전에도 전처는 제게 전화를 한 통 걸었었는데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이혼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전처가 어디서 또 거짓말로 남자를 꼬시고 다니며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남보다도 못한 사이니 아예 신경을 꺼버리고 살고 있죠. 정체를 들킨 후 명식인 단 한 번도 장모의 백반집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브랜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겠죠. 그놈이 한 거라곤 제 전처와 1시간도 안 되게 만났던 것이 전부이니 제가 그놈에게 위자료 소송을 걸긴 어려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그놈은 앞으로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기를 치며 살 것 같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항상 그놈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제발 생기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혼한 뒤 전처의 실체를 그제야 듣고 탄식을 하시더군요. 그리고 어머닌 두 분이 속상해 하실까봐 말을 못했었다고 말하던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마음은 참 고맙다. 하지만 준상아, 우린 무엇보다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 생각해서 힘들다고 말도 못하고 참고만 살지 말고 이렇게 대차게 이혼한 것처럼 네 인생의 행복만 생각하며 곱고 바르게 살거라. 우린 항상 널 응원하고 있단다. 그런 어머님의 말씀처럼 저는 앞으로는 결혼 생각은 적고 화려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며 살 생각입니다. 원래 좋아하던 혼자만의 캠핑과 낚시도 다니며 삶의 여유로움을 만끽하면서 살 거예요. 저를 소중히 여겨주는 저희 부모님과 여동생들만 챙기면서 말이죠. 돈에 환장한 사람들을 옆에서 지켜봐 보니 그들은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치고 좋은 물건을 사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굶주려 하는 것 같더라고요. 100만 원이 생기면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만족하지 못하고 그 다음은 200만 원, 또 그 다음은 500만 원짜리를 갈구하게 되더라고요. 물건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로요. 게다가 한 번 대출이나 남의 돈처럼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돈맛을 보다 보니 점점 더 노력은 하기 싫어하기도 하죠. 그렇게 점점 그 어느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욕망덩어리 괴물이 되어간 제 전처나 장모, 그리고 사기꾼들에게 저는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어릴 적 받은 용돈 몇백 원 혹은 몇천 원을 받고 행복했던 기억, 그 돈으로 만화책을 빌려보며 즐거워했던 주말의 여유 등을 떠올려 보라고요. 진정한 행복은 큰 돈, 좋은 물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소소한 일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괴물이 되어가는 일을 멈추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 또한 오늘만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저는 저를 배신한 남편 때문에 짧지만 파란만장했던 결혼 생활을 보냈답니다. 모든 게 다 지나간 지금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저희 아빠는 정화조 청소 일을 하셨고 엄만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는데 벌이가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자라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우울해하거나 불편함을 느꼈던 적은 없었어요. 그만큼 저희 부모님께서 저랑 오빠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저희 집에선 반찬으로 나물이나 야채가 많이 나왔습니다. 엄마가 장사하다가 잘 팔리지 않는 야채들을 집으로 가져와 이것저것 활용해 요리를 해주셨거든요. 그 때문에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 속 야채들의 모양은 다 제각각이었어요. 엄마, 이 카레 속에 있는 감자 모양이 너무 재밌어요. 네모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세모도 있고 길쭉한 것도 있네요.
아, 싹이 난 부위를 도려내고 잘라서 그래. 모양은 제각각이지만 맛은 있지? 식재료는 이렇게 알뜰하게 써야 되는 거야. 안 팔리고 오래됐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으면 좋은 거지. 저는 알뜰하게 살림을 하시는 엄마가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엄마한테 배운 걸 많이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저희 아빠도 저희 가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런데 어릴 땐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정화조에서 청소하는 게 엄청 위험한 일이었더라고요. 뉴스에서 정화조를 청소하던 작업자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을 때 너무 놀라 아빠한테 울면서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아빠, 정화조 청소하는 일 안 하면 안 돼요? 뉴스에서 봤는데 정화조 안에 유독가스가 많아서 사람이 질식해서 죽는 경우도 있대요. 아빠도 거기서 일하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 일할 때 다 전문 작업복도 입고 방독면도 쓰고 일하거든. 아빠가 안전수칙 안 지켰다가 우리 현주랑 현식이 울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빠 믿고 다음부턴 걱정하지 마. 알겠지? 다행히 아빠는 일하면서 그런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었어요. 저 오빠는 저희를 위해 힘써주시는 엄마 아빠 덕분에 사고 한 번 안 치고 바르게 자랄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흘러 저희 오빠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 역시도 1금융권은 못 갔지만 2금융권 은행 창구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저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오빠랑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가고 가족끼리 계속 화목하게 지냈답니다. 저희 오빤 같은 직장에서 새언니를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저도 얼른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길 바라셨지만 저한텐 아직 결혼이라는 게 남의 얘기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냥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결혼해야겠다 하는 생각만 있었죠. 그래서 저는 열심히 일하면서 남는 시간엔 취미 생활을 즐기며 살았답니다. 저는 30대 중반부터 북한강에서 수상 스키를 타는 취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스릴도 있고 시원해서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수상 스키를 자주 타러 가다 보니 갈 때마다 마주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 남편이었어요. 처음엔 눈인사만 건네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시네요. 저도 나름 자주 온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저랑 비슷하게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처럼 수상스키에 푹 빠져 즐기시는 분이 있는 걸 보니까 괜히 반갑고 그러네요. 저도 반가워요. 이왕 이렇게 인사도 나눴으니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그나저나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랑 비슷해 보이시는데. 그 말에 제 나이를 말해주자 남편이 깜짝 놀라 이러더군요. 우와, 저랑 동갑이거나 한두 살 동생인 줄 알았는데 저보다 3살 누나시네요. 액면가로는 제가 오빠인데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야 될까 봐요. 그래도 되죠, 누나? 알고 보니 남편은 저보다 3살이 어렸는데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당시엔 그냥 친한 동생이 생겼다는 생각으로 남편이랑 가끔씩 밥도 먹고 커피도 한 잔씩 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랑 술을 한 잔씩 먹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누나, 누나도 은행에서 일하다 보면 진상 손님들 많지? 그럴 때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긴 주말에 이렇게 수상스키 타면서 풀지. 아니면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거나.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아니, 나도 요즘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풀 수 있을까 궁금해서. 그런데 생각해보면 원래 직장인들은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 나중에라도 정 푸는 방법을 못 찾으면 그냥 내가 그 스트레스를 안고 가지 뭐. 내가 이 회사를 얼마나 힘들게 들어왔는데 겨우 이 정도로 포기하면 되겠어? 나 진짜 열심히 일해서 높은 자리까지 꼭 올라갈 거야. 남자로 태어났으면 그 정도는 해봐야지.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다고 한탄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성공하겠다고 다짐하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저보다 동생이지만 참 어른스럽고 남자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루는 비 오는 날에 남편과 같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가 쌩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흙탕물이 잔뜩 튀었는데 남편이 두 팔을 벌려 저를 막아주지 뭐예요. 깜짝 놀라 쳐다보니 남편의 옷이 흙탕물로 다 젖어 있더라고요. 어휴, 괜찮아? 옷이 다 더러워졌는데 어떡해. 이거 얼른 세탁소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야? 에이, 괜찮아. 그래도 누나한텐 한 방울도 안 튀어서 다행이다. 누나, 나 방금 엄청 순발력 있지 않았어? 누나 지키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힘이 솟아났나 봐. 옷이 더러워질 게 뻔한데도 저를 지키겠다고 온몸으로 막아준 남편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런데 순간 그동안 남편이 절 위해 배려해줬던 것들이 하나씩 머리에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고기를 구울 땐 기름이 튄다고 항상 자기가 굽고 제가 조금만 무거운 걸 들어도 저 대신 남편이 들어줬거든요. 그제야 저는 남편이 그동안 저에게 얼마나 마음을 써줬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이 동생이 아닌 남자로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남편도 저와 같은 마음이었는지 어느 순간부턴 둘이 마음이 통해 정식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취미도 잘 맞고 성격도 잘 맞아서 정말 행복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과 1년 좀 넘게 만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과 결혼 얘기가 조금씩 나오던 와중에 제가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서 놀라셨지만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살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예비 시댁이었어요. 처음에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만나던 중간에 예비 시부가 제조업 회사의 대표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이 정도로 잘 사는 집인 줄은 몰랐거든요. 집도 삐까뻔쩍했지만 안에 들어갔을 때 예비 시모를 보고 딱 강남 사모님 같은 인상이 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민 씨 여자친구 김현주라고 합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아줌마, 손님 왔으니까 반찬 좀 빨리빨리 내와요. 그러게 내가 약속 시간 맞춰서 밥상 잘 차려놓으라고 했잖아요. 예비 시댁은 집안일을 도우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비 시모가 아줌마라고 부르는 분이 부지런하게 식탁에 음식을 항상 가득 차려주셨어요. 그렇게 그날은 예비 시부모님과 대화를 하며 식사를 마쳤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예비 시댁에 오기 전에 집안 수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고 왔었거든요. 예비 시모의 표정이 언짢아 보이긴 했지만 저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진 않아서 그냥 애초에 잘 안 웃는 분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견례 때 벌어지고 말았어요. 상견례장에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예비 시모가 갑자기 숟가락을 탁 내려놓고선 이러는 겁니다. 아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네. 아무래도 할 말은 해야겠어.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 부모님을 쏘아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저기요, 그쪽 분들은 지금 이 결혼이 맞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내가 예비 며느리 뱃속에 우리 손주가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솔직히 양심 없다는 생각 안 들어요?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이건 뭐 거의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한마디 하시더군요. 예비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애들끼리 서로 좋아해서 결혼하는데 집안 수준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애들 결혼 축하해주고 논의하려고 상견례장에 나오신 거 아닌가요?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억울하니까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시장 바닥에서 야채 장사하는 엄마랑 정화조에서 똥물 청소나는 아빠 밑에서 자란 아이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아들한테 선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 줄 아세요? 의사, 변호사 기본이고 잘 나가는 집 딸내미들까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어서 아주 난리예요. 그중에 골라도 한참 골라야 되는데 하필이면 왜 없는 집에 1금융도 아닌 2금융권 다니는 애냐고요. 그쪽 딸이 임신하는 바람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완전히 우리 아들만 인생 꼬인 거라고요. 갑자기 화를 내는 예비 시모를 보고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엄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이렇게 소리치시더군요.
아, 그래요? 우리 딸 때문에 그쪽 아들 인생이 꼬였다고요? 그럼 그냥 결혼시키지 마세요. 저희도 사람 면전 앞에다 대고 이렇게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망나니 집안에 우리 딸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망나니 집안이라고요?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가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데 그쪽한테 그쪽 아들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한테도 우리 딸은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예요. 그런데 감히 어디서 내 딸 때문에 당신 아들 인생 망쳤다는 소리를 합니까? 예비 사이가 성격이 좋은 것 같길래 부모도 비슷하겠거니 했는데 도저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수준이네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저희도 이 결혼 못 시킵니다. 아시겠어요? 현주야, 가자.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선 제 손을 붙잡고서 상견례장 밖으로 나가시더군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런 막말을 듣게 해서 너무 속상했어요. 비록 예비 시댁처럼 부유하진 않았지만 저희 부모님은 항상 저와 오빠를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정말 많이 노력하셨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런 모욕을 겪으신 걸 보니 저도 이 결혼을 하지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제 뱃속에 있는 아이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눈앞이 깜깜했죠. 그런데 그렇게 상견례가 파토나고 나서 며칠 후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 이 사람 없으면 못 삽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결혼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든 건 이 사람뿐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막말하신 건 제가 어떻게든 사과하시라고 할게요. 제가 저희 부모님을 들들 볶아서라도 이 사람 꼭 지키겠습니다. 저 뱃속에 있는 아이, 제 아이잖아요. 이렇게 헤어지면 우리 아이는 어떡하라고요. 제가 아빠니까 총대 매서 가족 간의 분쟁 해결하고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저 좀 받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눈물을 하도 쏟으면서 얘기하니까 저까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당장 집에 가서 예비 시부모와 결판을 내겠다고 하더니 정말로 그렇게 했나 보더군요. 며칠 후 예비 시모가 저희 엄마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나중에 엄마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예비 시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예비 사부인, 제가 상견례 땐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 아들이라면 더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한 건데 돌이켜보니 제가 생각이 짧았네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저도 따님을 며느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니 상견례장에서 있었던 일은 부디 잊어주시고 애들 행복만 빌어줍시다. 저희 부모님은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사과도 했으니 결혼하는 걸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뱃속에 아이만 없었어도 그런 집안과 결혼 안 시켰을 텐데 남편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울 제 처지가 걱정되기도 하고 남편은 또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 이번 한 번만 믿어보시겠다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몇 달 후 저는 딸을 낳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와 남편의 행복을 빌어주자던 시모가 또다시 저를 미워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시모와 시누이가 병원에 찾아왔는데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래, 애 낳느라 수고했다. 그 표정엔 기뻐하는 내색은 하나도 없었어요. 몸이 건조하게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것 같았죠.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시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그래도 세원이가 고생했는데 뭐 선물 같은 건 없어? 돈 봉투라도 주지 그래. 돈 봉투 무슨 돈 봉투야? 애를 뭐 내가 낳아달라고 했니? 지들이 좋아서 나온 건데 뭔 돈 봉투까지 줘?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가버렸지만 저는 아무 상관도 없었어요. 제가 남편과 사랑해서 아이를 낳은 거지 뭘 바라고 낳은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시모가 저렇게 틱틱거려도 저랑 남편 둘이서 아이를 키우며 예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모는 저한테 10원 한 장 안 해줬지만 저희 친정 식구들은 없는 형편에도 이것저것 많이 해주더군요. 아빠는 저한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주셨고 엄마는 직접 미역을 사다가 미역국도 한가득 끓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빠랑 세연이는 필요한 육아용품까지 사주더군요. 현주야, 아직 처음이라 잘 모를 텐데 모르는 거 있으면 나랑 네 세연이한테 언제든지 물어봐. 우리가 그래도 육아 선배잖아. 우리 애들이 쓰던 유모차랑 장난감도 필요하면 얘기하고. 알았지? 오빠, 고마워. 그래도 나보다 먼저 결혼한 오빠가 있어서 너무 든든하네. 그런데 시댁에서도 절 챙겨주는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시부가 찾아와서 저한테 용돈을 주더라고요. 아이고, 지난번에 내가 바빠서 못 갔더니 네 시애미가 돈 봉투 하나 안 주고 갔다며? 그래도 애 낳느라 고생했는데 용돈 정도는 줘야지. 자, 이걸로 너 필요한 것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예쁜 손녀딸까지 낳아주니 너무 고맙구나. 제 편을 들어주는 시부 덕에 결혼 생활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 남편도 엄청 다정했거든요. 남편은 저희 딸만 보면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아주 예뻐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지은이 오늘도 잘 놀고 있었어? 아빠가 우리 지은이 보고 싶어서 퇴근하자마자 쌩하고 달려왔지. 그런데 우리 지은이는 어쩜 이렇게 눈도 예쁘고 코도 예쁠까? 아빠를 닮아서 그런가? 아니면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지은아, 아빠가 우리 지은이를 위해 열심히 일해볼게.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야 돼. 알았지? 남편은 저희 딸한테 혼자 말을 걸면서 그 조그마한 손을 만지작거리더라고요. 제가 딸바보라고 놀릴 정도로 그 사랑이 아주 대단했죠. 그런데 저희 딸이 100일도 되기 전에 남편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딸을 예뻐하던 남편이 점점 딸을 귀찮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는 새벽에 저희 딸이 깨서 우유를 먹이고 있었는데 잠에서 깬 남편이 저한테 성질을 버럭 내더라고요. 아유, 제발 잠 좀 제대로 자보자. 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맨날 이게 뭐야? 당신 애 제대로 보고 있는 거 맞아? 왜 이렇게 애가 새벽마다 깨서 우는 거야? 아유, 지긋지긋하네 정말.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애 낳으면 힘든 건 당연한 건데 애 아빠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당신 요즘 진짜 왜 그래? 전엔 우리 지은이 울음소리도 귀엽고 예쁘다고 하더니 이젠 지긋지긋하다 이거야? 원래 어린 아기들은 새벽에도 몇 번씩 깨서 우는 거야. 그게 원래 정상이라고. 당신 나한테 우리 애 낳아서 잘 키우자고 했으면서 겨우 이런 것도 공부 안 했어? 그럼 애 낳기만 하면 저절로 크는 줄 알아? 정도가 심하니까 그렇지. 안 그래도 출근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애 울음소리 때문에 한시도 제대로 잘 수가 없다고. 그래서 내가 정 힘들면 작은 방에 가서 자라고 했잖아. 새벽에 지은이 깨면 달래주는 것도 내가 하고 우유도 내가 먹이는데 당신은 겨우 잠 한 번 깬 거 가지고 왜 이 난리야? 그렇게 출근에 방해되면 기막이라도 끼고 자던가. 하지만 남편의 이상한 행동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원래도 회사가 바쁘긴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맨날 야근한다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출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아이랑 씨름하다 보면 남편 퇴근이 기다려지잖아요. 남편이 집에 와야 잠깐 씻을 수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니까 의지할 데도 없고 저 혼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 지쳐서 남편한테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여보, 혹시 오늘도 야근해? 오늘만 좀 일찍 들어와 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잘 못 챙겨 먹어서 너무 힘들단 말이야. 당신이라도 와야 내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만 일찍 와주면 안 돼? 아유, 바빠 죽겠는데 왜 빨리 오라고 난리야? 사회생활 해볼 만큼 해본 여자가 도대체 왜 그래? 됐고, 나 오늘도 야근이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얼른 끊어. 저는 남편의 차가운 말투에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예전엔 저만 바라봐주고 저하고 행복한 미래를 그리던 남편이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해버린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나마 집에 와서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집에 오면 뱀이 허물을 벗듯이 옷도 여기저기 벗어놓고
제가 잔소리를 하면 오히려 성질만 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는 겁니다. 예, 너 요즘에 우리 아들한테 잔소리를 그렇게 많이 한다며? 꼴랑 애 하나 있으면서 그것도 혼자 못 키워서 내 아들을 괴롭히니? 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피곤하게 하지 말고 육아랑 집안일을 네가 알아서 해. 결혼했으면 그게 여자가 할 일이야. 어머님, 어머니까지 왜 그러세요? 이 애가 저 혼자 낳은 애예요? 애는 부모가 같이 키워야 되는 거라고요. 제가 무슨 휴가를 보내달라고 했어요. 아니면 취미생활 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집에 와서 잠깐이라도 애 봐주고 말이라도 예쁘게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시부가 시모의 전화를 빼앗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며느라, 네 시애미 말은 듣지 말거라. 내가 내 아들한테 전화해서 따끔하게 혼내마. 아무리 회사가 바빠도 가정에 그렇게 소홀하면 안 되는 거지. 시부가 제 편을 들어주긴 했지만 이미 남편이랑 시모 때문에 제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자 육아 전쟁을 하다 보니 점점 우울증까지 오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도 눈물이 나오고 제 처지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위로의 말이라도 듣고 싶은 마음에 울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에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 자꾸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이 외로운 기분이 들고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닌가 봐. 그런데 남편이 안아주고 달래주길 바란 건 제 욕심이었을까요? 남편은 차가운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 그거 정신병이야.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병원이나 가봐.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생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았던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이혼을 하자는 거예요.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 몰라. 그냥 우리 둘이 성격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혼하자고. 나 당신이랑 맨날 언성 높이고 싸우는 것도 싫고, 당신이 잔소리하는 거 듣기도 싫어. 그러니까 이쯤에서 그냥 갈라서고 각자 알아서 살자고. 뭐라고? 당신 진짜 왜 그래?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말이나 되냐고.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도 않은 채 현관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최근에 달라진 남편의 모습과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게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에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남편을 뒷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걸 알게 되었죠. 알고 보니 남편은 저랑 수상스키를 타다가 만났던 것처럼 또 주말마다 수상스키를 타다가 거기서 여자를 한 명 만났더군요. 남편보다 나이는 3살이 어리고 대기업을 다니는 여자였는데 더 황당한 건 그 여자를 임신까지 시켰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기가 차고 화가 나서 눈물이 펑펑 나왔어요. 그런데 이대로 이혼을 해주면 그 인간들 좋은 일만 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심부름센터에서 받은 둘의 불륜 사진을 뿌려버렸어요. 뭐야? 당신 이 사진 어디서 났어? 설마 나 몰래 뒷조사라도 한 거야? 그래, 뒷조사했다. 어쩔래? 남편이 다짜고짜 이혼하자고 하는데 이유라도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 나 몰래 이 여자랑 많이도 만나고 다녔더라? 게다가 임신까지 시켰다며? 야, 이 여자 저 여자 임신시키고 다니는 게 네 취미야? 하는 짓이 아주 동네 똥개만도 못한데 이참에 똥개랑 친구라도 하지 그래? 그런데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다 알게 됐으니까 차라리 잘 됐네. 나 이제 그 여자랑 살 거니까 깔끔하게 나랑 이혼해. 원래 당신 우리 엄마 때문에 나랑 결혼 안 하려고 했었잖아. 이제 이혼하면 우리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당신도 좋은 거 아니야? 뭐? 야, 네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한테 무릎 꿇고 울면서 빌었던 거 생각도 안 나냐? 네가 책임지고 우리 가정 지키겠다며. 그 약속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딴 짓을 해.
이럴 거였으면 애초에 와서 빌질 말았어야지. 내가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나? 난 살면서 당신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더라고.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아이까지 임신했다는데 내가 어떻게 외면해? 그러니까 그냥 나랑 이혼해. 지은인 당신 혼자 키우면 되잖아. 내가 미쳤어? 너랑 이혼해주게? 지가 날 아주 호구로 봤나 본데 나 그렇게 만만한 여자 아니거든? 나 절대로 너랑 이혼 안 해줄 거야. 참고로 귀책 사유가 너한테 있기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혼 요구 못하는 거 알고 있지? 내가 이혼 안 해주면 그 여자가 낳은 앤 호적에 올리지도 못해. 어디 한번 네가 벌인 일에 대해 대가 한번 톡톡히 받아봐. 알겠어?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저한테 전화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이랑 이혼 못하겠다고 난리야? 내 아들 인생 더 망치지 말고 이쯤에서 헤어져. 너 같은 건 애초에 내 아들 짝으로 맞지도 않았거든. 싫은데요? 제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나요? 전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모가 바로 전화가 온 걸 보니 아무래도 시댁 식구들은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동안 제 편을 들어주던 시부가 이번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계속 이혼을 안 해주고 버티니까 남편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이혼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우리 엄마까지 당신한테 전화해서 부탁하는데 좀 들어주면 안 돼?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가 내일 집까지 찾아오겠다잖아. 참나. 찾아와서 뭘 어쩔 건데? 그리고 너만 엄마 있냐? 나도 엄마 있거든? 올 테면 오라고 그래.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결국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저희 친정 부모님께 다 얘기를 하고 다음날 친정엄마를 저희 집으로 오시게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희 엄마가 와 있는 줄도 모르고 저희 집에 찾아와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너 내가 좋은 말로 할 때 이혼하라고 했지? 니까짓 깬내 아들 발목을 언제까지 붙잡을 생각이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못해? 그런데 그때였어요. 방에 있던 저희 엄마가 미리 떠났던 물 한 바가지를 가지고 나와 시모의 머리에 확 부어버리더군요. 이 아이 무식한 여편네야. 아들내미 잘못 키워서 가정 버리고 불륜까지 하게 한 주제에 감히 내 딸한테 와서 왜 큰 소리야? 뭐야? 당신 여긴 왜 있어? 왜? 내가 내 딸 집에 오면 좀 안 되냐? 방귀 낀 놈이 성낸다더니 너희들이 하는 짓거리만 보면 아주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와. 그나저나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 교육을 똑바로 할 것이지. 왜 그런 개도 안 할 짓을 하게 만들어? 도대체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길래 돌도 안 된 딸을 냅두고 다른 여자를 또 임신시키냐고. 뭐? 인간이 진짜 미쳤나? 우리 아들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야? 막말은 무슨?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인데 이게 왜 막말이야? 맞자 너. 솔직히 네 아들이지만 쪽팔리다는 생각 안 들어? 난 내 아들이 그랬으면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리고도 분이 안 풀렸을 거야. 그런데 당신을 보니까 따가겠네. 모전자전이라고 남 생각 안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주 너랑 네 아들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다시 내 딸 괴롭히지 말고 당장 돌아가. 알겠어? 엄마는 그렇게 말하고선 시모를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 이후로도 시모랑 남편이 계속 저한테 이혼해달라며 막말을 퍼부었지만 저도 똑같이 막말로 응수해 주었죠. 절대로 그 인간들 좋은 짓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 때 배가 잔뜩 부른 상간녀가 절 찾아왔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한테 이렇게 빌더군요. 언니, 죄송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벌어진 일을 돌이킬 순 없잖아요. 저 이제 벌써 임신 8개월이란 말이에요. 언니도 같은 여자니까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 언니가 이혼 안 해주면 미혼모로 살아야 돼요. 그럼 저희 아이 불쌍해서 어떡해요. 언니가 같은 여자로서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돼요? 야, 누가 네 언니야? 그러게 애초에 유부남을 만나지 말았어야지. 야, 내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혹시 머릿속에 뇌가 아니라 우동사리가 들어있는 거 아니야?
가정 있는 남자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상식인데 그런 기본적인 생각조차 못할 정도면 아주 머리가 텅텅 빈 거 아니니? 맞아요. 제가 멍청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저 영민 씨 없이 혼자 우리 애 못 키워요. 그러니까 언니가 제발 이혼 좀 해주세요. 네? 싫다고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 너희들한테 똑같은 얘기하는 것도 아주 지겨워 죽겠어. 유부남 만나서 더러운 짓거리 했으면 미혼모 되는 것도 네 책임이지. 아무튼 난 절대 이혼해 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돌아가. 내 집에서 어서 나가라고. 저는 그렇게 상간녀를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출산 예정일이 점점 가까워지니까 다들 마음이 초조해졌나 봐요. 그렇게 뻔뻔하게 이혼하자고 막말을 하던 남편이 구질구질하게 저한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내가 백화점에서 산 명품 지갑이야.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 번도 당신한테 이런 거 선물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 받고 제발 이혼 좀 해주면 안 될까? 이거 말고 가방도 필요하면 내가 가방도 사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랑 이혼해줘. 어? 넌 날 아주 바보로 보는구나. 이깟 명품 지갑 하나에 내가 넘어갈 줄 알았어? 이런 건 내가 직장 다니면서 번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꺼져. 그런데 이번엔 시모가 소고기까지 사다 주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며느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처음부터 너한테 좋게 좋게 말하면서 부탁했어야 되는데 어른답지 못하게 큰 소리를 내서 네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구나. 내가 지금이라도 이렇게 사과할 테니 제발 우리 아들이랑 이혼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게 뭐든 또 사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다오. 싫다니까 왜 자꾸 이래요? 이깟 선물로 날 회유하려고 하는 걸 보니까 아주 모자끼리 똑같네. 우리 집이 없이 살아서 소고기도 못 먹어보고 산 줄 알아요? 참, 사람을 무시해도 정도껏 무시해야지. 이딴 거 필요 없으니까 다신 이혼 얘기 꺼내지 마요. 아시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상간녀도 일부러 불쌍한 척을 하는 건지 만삭의 몸으로 저한테 영상통화까지 걸어 애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미쳤다고 쉽게 이혼을 해주나요? 일부러 엿먹어보라고 끝까지 이혼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상간녀는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이 아예 집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또다시 뒷조사를 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모가 상간녀 명의로 25평짜리 집을 사준 거예요. 남편은 아예 그 집에서 살림까지 차려서 살고 있더군요. 저는 남편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며 따졌어요. 야, 이제 아예 대놓고 두 집 살림까지 차리니까 좋냐? 그런데 너네 엄마도 진짜 대단하다. 며느리가 출산할 땐 10원 한 장 안 해주더니 아들이 만나는 상간녀가 출산할 땐 집까지 떡하니 해줘? 나 참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너네 집구석 아주 웃겨 죽겠다. 그러게 당신이 진작에 이혼해줬으면 됐잖아. 우리 엄마가 이 사람한테 얼마나 미안했으면 집까지 해줬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대기업도 다니고 나보다 나이도 3살이나 어린데다가 아들까지 낳아줘서 엄마가 엄청 예뻐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예뻐하는 사람을 당신 때문에 정식으로 며느리로 드릴 수도 없으니 이렇게라도 보상을 해줘야지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제발 지금이라도 마음 돌리고 나랑 이혼해주라. 내가 이렇게 빌게. 어? 빌어봤자 소용없어. 난 절대 이혼 안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끝까지 법적으로 남남이지 한번 살아봐. 너희들이 벌인 짓에 대한 대가는 너희들이 치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끝까지 버티니까 시모랑 남편이 같이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시모는 저한테 애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며느라, 도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혼해 줄 거야? 원하는 조건이 있으면 말이라도 좀 해봐. 어? 조건은 무슨 조건이에요? 우리 지은이는 한순간에 아빠 없는 애로 자라게 생겼는데 지금 조건을 따질 때예요? 저랑 우리 지은이가 받은 상처는 생각도 안 하세요? 우리가 정말 미안하구나. 네 화가 풀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뭐든지 보상해 주마. 일단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파트 너한테 주마.
그리고 애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있을 테니 위자료로 3억 정도 주려고 하는데 그거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줄 수 있겠니? 3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장난해요? 한 가정을 이렇게 파괴해놓고 3억으로 퉁치겠다고요? 역시 부잣집이라 그런가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네요. 그래요. 그렇게 돈이 썩어나니까 그럼 위자료로 3억 말고 5억 주세요. 뭐 5억? 5억이 누구지 걔 이름도 아니고 5억이면 우리한테도 큰 돈이야. 아버님이 잘 나가는 제조업 회사 사장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도 못 해줘요? 한 사람, 아니 우리 지은이까지 두 사람 인생을 망쳐놨으면서 5억이면 적은 거 아닌가요? 알았다. 그럼 5억이면 되겠니? 그거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줄 거야? 그걸로 끝내려고 하면 안 되죠. 우리 지은이 키워야 되니까 매달 양육비 200만 원씩 주세요. 그 조건이면 이혼해 줄게요. 양육비로 200만 원이라니 요즘에 양육비 많이 받아야 100만 원이야. 200만 원은 너무 과한 거 아니니? 과하다고요? 그럼 이혼 안 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사시던가요. 그러자 시모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선 이렇게 말하더군요. 알았다. 내 그렇게 하마. 네가 원하는 조건 다 들어줄 테니 꼭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주는 거다. 알겠지? 결국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위자료 5억 원, 그리고 매달 양육비 200만 원씩을 받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사실 끝까지 이혼을 안 해주려고 했지만 멀리 생각했을 때 현실적인 걸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은 저희 딸한테 신경 안 쓸 게 뻔하고 나중에 저희 딸이 남편의 실체에 대해 알게 되면 더 상처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차라리 돈이라도 받고 이혼하면 우리 딸은 저 혼자라도 키울 수 있으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정말로 시모가 저한테 5억 원을 입금했더군요. 그런데 이혼하기로 확정이 되니까 저한테 그렇게 설설기던 사람이 또다시 막말을 내뱉는 거예요. 야, 방금 돈 보냈다. 아유, 기어코 우리한테 돈을 받아내니까 속이 시원하니? 하여간에 없는 것들은 맨날 돈, 돈, 돈이야. 우리 아들 꼬셔서 큰 돈 뜯어냈으니까 기분 아주 좋겠네. 이제 돈 보냈으니까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하고 다신 연락하지 말아라. 알겠니? 그럼요. 그 인간 목소리 듣는 거 끔찍해서라도 절대 연락할 일 없어요. 그런데 돈 보내자마자 이렇게 돌변하는 거 스스로도 웃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더니 딱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그 더러운 인성 잘 유지하면서 평생 그렇게 사세요.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살던 집까지 받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죠. 상간녀한텐 상간녀 소송을 통해 위자료도 받아냈답니다. 그런데 전 남편과 같이 살던 아파트에서 계속 살려다 보니까 전 남편의 흔적이 보여서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얼마 안 가 그 집을 팔아버리고 친정 근처에 있는 아파트를 구해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딸이랑 둘이 사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딸이 웃는 것만 봐도 사랑스럽고 제 마음의 행복으로 가득 차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친정 식구들도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 저희 딸을 예뻐해 주었답니다. 아이고, 우리 지은이가 이 할미를 꼭 닮았네. 이 오똑한 콧날이랑 똘망똘망한 눈매가 아주 날 빼다 박았잖아.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딱 봐도 날 닮았구만. 머리가 새카맣고 머리숱이 풍성한 게 딱 봐도 날 닮았어. 아빠,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빠 머리가 다 벗겨져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에이, 넌 좀 모른 척 해주면 덧나냐? 나도 젊었을 땐 너만큼 머리가 새까맣고 풍성했어. 안 그래, 여보? 저희 딸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친정 식구들과 웃음꽃이 피는 생활이 계속되었답니다. 전 남편은 상간녀와 잘 살고 있는지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아니더라도 저희 딸은 보고 싶어 할 줄 알았는데 아무래도 딸에 대한 애정조차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이혼하고 1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희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전 남편은 제 앞에서 주저앉더니 엉엉 울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여보, 나 망했어.
나 망했다고. 갑자기 찾아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당신하고 할 말 없으니까 당장 나가. 여보, 나 우리 지은이가 너무 보고 싶단 말이야. 우리 지은이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우리 지은이? 야, 지은이 네 딸 아니니까 찾아오지 마.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지은이 보여달라고 찾아온 적 없으면서 왜 이제 와서 난리야? 찾아온 적은 없었지만 당신 SNS 보면서 우리 지은이 크는 건 지켜보고 있었어. 당신 SNS 사진 보니까 우리 지은이가 1년 새 많이 컸더라고. 나 우리 딸 너무 보고 싶어. 그래도 내가 아빠잖아.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아빠는 무슨 여자에 미쳐가지고 지 딸도 버리고 간 인간이 이제 와서 무슨 아빠 타령이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여자랑 그 여자가 나 애한테나 가버려. 왜 나한테 와서 난리야? 그런데 전 남편은 한참을 흐느끼며 울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나 이제 그 여자랑 끝났어. 그 여자가 우리 애까지 버리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야. 뭐? 도망가? 참나. 둘이 아주 대단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뭘 어떻게 했길래 도망까지 가? 너 설마 또 바람 피웠니? 그게 아니야.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날 속인 거였더라고.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대기업 하청업체 생산직에서 일하는 여자였어. 우리 아버지가 제조회사 대표라는 걸 알고 돈 떼어 먹으려고 나한테 접근한 거였다고. 나도 처음에 몰랐는데 갑자기 우리 아들도 놔두고 도망가 버려서 뒷조사하다가 알게 된 거야. 게다가 우리 엄마가 준 그 집도 그 여자가 팔아버렸더라고. 와, 그 여자 진짜 대단하다. 아주 대단한 꽃뱀한테 단단히 물렸네. 내가 알기론 그 집이 위치가 좋아서 시세가 한 4억 정도 하는 것 같던데 애 한 명 낳아주고선 4억 먹고 튀었네. 야, 장사수완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여보, 난 심각해 죽겠는데 자꾸 놀릴 거야? 그 여자가 그렇게 도망가고 나서 나한테 이혼 서류까지 날리더라고. 이게 다 내가 멍청해서 이렇게 된 거야. 당신한테 우리 가정 지키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그 약속을 내가 먼저 깨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라고. 아무래도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나 봐. 여보, 나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미쳤냐? 내가 널 받아주게?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그나저나 그렇게 대단한 여잔데 혹시 그 아들도 네 핏줄 아닌 거 아니야? 충분히 의심스러운데? 안 그래도 그 여자가 도망가고 나서 우리 집에 난리가 났었거든. 내 아들이 혹시라도 우리 집안 핏줄이 아닐까 봐 우리 엄마가 유전자 검사까지 했었어. 그런데 내 아들이 맞다고 결과가 나오더라고. 차라리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소송이라도 걸어서 어떻게든 그 아파트라도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구해보겠는데 빼도 박도 못하게 내 아들이라 어쩔 수가 없네. 여보, 이게 다 내 탓이야. 이런 나 한 번만 용서해주고 받아주라. 당신 진짜 착하고 마음 넓은 사람이잖아. 야, 내가 아무리 착하고 마음이 넓어도 너 같은 건 절대 못 받아줘. 그렇게 진작에 행동 거질 똑바로 했었어야지. 너 같은 건 내 인생에서 흔적도 안 남게 지우고 싶으니까 제발 다신 찾아오지 마. 우리 지은이한테 아빠 행세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 여자가 낳은 네 아들이나 신경 쓰라고. 알겠어? 여보, 여보. 전 남편은 계속 애원했지만 저는 억지로 전 남편을 끌어내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가차없이 거절했어요. 전 남편은 상간녀한테서 버림받고 정신적 충격으로 회사도 못 나가고 허구한 날 술만 퍼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 애초에 왜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해서 본인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번 기회에 사람이 돈이 다가 아니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되었어요. 전 시댁은 부유했지만 사람들 인성이 다 개차반이잖아요. 특히 전 남편과 전 시모는 백만금을 준다고 해도 상종하고 싶지 않을 만큼 끔찍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비록 여유롭지 못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가족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부모님과 다정한 오빠 새언니 덕분에 너무 행복하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행복하지 않은 삶은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앞으로 저희 딸이 아빠의 빈자리를 못 느낄 만큼 정성을 다해 키우려고요. 전 시댁에서 매달 받고 있는 양육비만으로도 아이를 키우기엔 충분해서 그때 받은 5억 원은 그대로 저축을 해놨답니다. 나중에 저희 딸 대학 갈 때나 결혼할 때 쓰려고요. 그리고 저희 딸이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나서부턴 저도 다시 일을 시작할 생각이랍니다.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친정 식구들이 있어서 혼자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아마 우리 딸도 전 남편 밑에서 크는 것보다 지금처럼 자라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여러분, 저의 짧은 결혼 생활 정말 파란만장했죠? 제 얘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속 시원하다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모두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